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선 출항 700주년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 700년 전의 비밀 진행을 담당한 최태성입니다. 신안선이 처음 출항한 해가 1323년, 올해가 2023년. 네, 바로 700주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모인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신안선 출항 700주년을 맞아가지고요. 동아시아 해상 교류를 품고 있는 신안선의 의미를 좀 재조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많은 도자기부터 수중 발굴까지 한번 그 가치를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한 패널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우량 신안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기랍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환 전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문경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27년 전에 제작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1996년이었죠. 그 MBC에서 그 신안선을 복원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중국에서 출항을 했고요. 일본 오사카까지 무려 3,000km를 항해를 하고 나서 이 다큐멘터리 700년 전의 약속을 제작했었는데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기 앞서서 이 다큐멘터리를 좀 잠깐 보면서 한번 우리의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이 그토록 염원했던 해상 실크로드의 재현. 그 가능성 여부는 과연 신안선의 후신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세기 범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어린 수조창에 제2의 신안선 건조를 의뢰해 설계에 들어갔다. 중국 방방곡곡에서 불러 모은 최고의 목선 기술자들이 톱질을 시작한 것은 95년 5월의 일이다. 이중 삼중의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해서 마감한 선체에 칠과 무늬 등 장식이 더해졌다. (1995년 11월 7일)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국 복건성 복주시 어린 수조창에서 약속호의 진수식이 벌어졌다. 1996년 6월 5일 아침, 영파항엔 굳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700년 전의 약속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용천의 가마에서 구운 도자기를 배에 싣고 우리는 출항 준비를 서둘렀다. 우리는 걱정 어린 추정객의 시선과 작별하고 뱃머리를 돌렸다. 다음 날 700년 전의 약속호는 좌우현의 해군 함정을 한 척씩 거느리고 목포에 진입했다. 이번 뱃길의 첫 기항지. 낯익은 우리 땅이라서일까 아직 갈 길이 먼데 마치 모항에 돌아온 느낌이다. 후쿠오카, 아니 그 옛날의 학가다. 신안선이 머물다 가려 했던 기항지, 우리가 머물다 가야 할 곳. 학가다는 고대로부터 일본 대외무역의 관문이었다. 중세기 동아시아 3국 간의 국교가 단절됐던 시기에도 이곳을 통한 민간 무역은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 옛날 먼 바다에서 당당했던 우리의 선조들, 결코 작은 둥우리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던 옹골찬 기상.
이제 그것을 찾아 미래의 바다로 나아갈 일이다. 네, 당시에 이 다큐멘터리 700년 전의 약속. 저도 이걸 그때 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다큐가 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직접 띄워가지고 이게 시험까지 하는 게 이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 라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센터장님은 이때 이걸 보셨죠? 당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MBC 창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프로그램이기도 했고요. 출항전에 자원승선자 모식광고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당시 인터넷 생중계는 꿈 같은 얘기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또 한중일 모두와 관련된 국제적인 다큐멘터리였죠. 군수님은 혹시 그때 군수님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혹시 이걸 보셨나요? 그때 저도 봤는데요. 이 이제 준비 과정이 7년이라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그때도 감동이었지만 중국 영파를 출발해서 목포를 거쳐 일본까지 간 그것이 지금도 보니까 엄청난 감동이네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신안선에서 출수된 유물이 한 27,000점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 고려에서 만든 숟가락도 있었거든요. 그 숟가락을 매개로 해서 옛날로 올라가고 그 숟가락을 썼던 고려 사람이 장보고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킨 그 나름대로의 창의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는 훌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 700년 전에 약속이 지적될 당시에 원장님께서 그 연출 PD님과 같은 사무실에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뭐 재밌는 이야기나 뭐 에피소드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 M본부 출신인데요. MBC 이제 교양제작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교양제작국에서도 이제 소속 PD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저는 이제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방이니까 바로 이제 옆에 그 김윤영 선배라고 아주 다큐멘터리의 거장이신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중일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실제 그 중국 현지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고정에 입각해서 배를 만들고 거기서 출발해서 해류를 따라 이제 일본까지 가는 엄청난 스케일의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요. 대단한 기획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이런 거 못하죠 요즘은.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좀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 김윤영 PD가 그 최광남이라는 고인이신데요. 목포 문화재 보존 처리 소장과의 1989년 만남에서 이 700년 전의 약속이라는 타이틀이 정해졌다고 들었어요. 이제 다큐멘터리 PD는 이제 기획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만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김 PD한테 700년 전 당시에 희망을 안고 이 배 최종 도착지가 일본 교토로 알고 있습니다. 교토로 향하고 있던 이 배에 타고 있던 뱃사공들은 교토의 상인들이나 가족들한테 많은 약속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 PD가 여기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700년 전의 약속이라는 타이틀이 나왔고요. 700년 전의 약속이라는 타이틀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 놀렸어요. 그 김 선배한테. 그 7일 전에 했던 밥 먹자 술 먹자는 약속도 못 지키면서 무슨 700년 전의 약속이냐.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당시 1999년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방송계에서 이런 스케일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렇죠. 더욱이 이 무대가 한중일 삼국에 걸쳐 있고 실제로 배를 복원했고요. 당시 해로를 따라 사람을 태우고 항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그 상징적으로 아까 그 그림에서 본 도자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해줍니다. 전해주는 걸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700년 전의 약속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다큐멘터리 역사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이런 복원은 없었다. 이런 다큐는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안선의 등장으로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또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아주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이 신안선으로 인한 가장 큰 발견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역시 뭐 도자기, 그다음에 목재류, 선박사 그런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시대에도 교류하고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저는 신안선의 발굴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랑케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문자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계속 있었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증명해 준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맞습니다. 보여졌으니까 그렇죠. 네네. 군수님은 뭐가 가장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신안군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발견은 섬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안섬 발굴로 인해서 섬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또 한중일 교류에 있어서 신안이 갖고 있는 신안 그 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항로의 중요성이 밝혀졌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신안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정체성이 되기도 했고요.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섬에 대한 그동안 시각이 그냥 섬 지역이 외롭고 접근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 보면 하나의 중요한 항로가 됐고 또 그런 어떤 시각적인 큰 발견이 우리 신안적인 입장에서는 큰 시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은 어떤 게 가장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신화해저 발굴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이었다라고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 바다에 묻힌 역사 또 그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유물을 실은 배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선박사 연구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 그 신안섬 발견의 어떤 의미 또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 큰 의미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700년 전의 타임캡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안선 안에서 진짜 막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무슨 배 안에 저렇게 유물들이 많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닷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물들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상식적으로 700년이라는 시간이 막 붕 건너뛰면서 유물들이 뭐 훼손되거나 바스러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었을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그 당시 어떤 그 연구 성과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이 좀 감당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당시 그 보존 복원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주시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CT라든가 각종 첨단 분석 기기 같은 걸로 분석하는 단계로 이르렀지만 그때는 이제 보존과학이라고는 문화재 보존과학이 국내에 막 도입이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초창기였군요, 그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일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의료기 상사나 천물점 같은 데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서 그런 단계였죠. 신안선 발굴로 수중에서 다양한 유물이 올라오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정말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자기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 외 금속이라든가 목재 같은 유물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이 보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1981년부터는 그 선체이장을 결정이 돼서 목포의 현지에 급히 보존 처리장을 마련하게 되었죠. 오늘날 한국 수중고고학의 그 수중고고학과 보존의 백화가 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발전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신안선이 결국은 저를 그 외국 사람들이 저를 표현할 때 럭키 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요? 왜 럭키 가이? 그래서 그 외국도 많이 이제 그 나가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니까 저보고 이제 행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안선 때문에 출세하셨네요. 아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신안선의 어떤 그 보존 복원이라고 하는 그 기술들을 이제 그때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보존 복원의 어떤 방법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거나 발전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든지 첫 경험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수월하다고 감히 건방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안선 때문에 목포 현지에 그 대형 수출 목재를 보존 처리할 시설들도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 11척의 배를 인양한 것도 다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신안선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진짜 보물선입니다. 보물선. 여기서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일단 당시의 동전이
800만 개였나요? 네, 센터장님 800만 개. 그리고 도자기가 한 2만여 점. 그리고 진짜 좋은 목재들, 자단 목재라고 하는데 그런 자단 목재들도 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말 이 보물선과 같은 이 문화 유물들을 갖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선의 존재가 밝혀지자 1976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후 국내 최초이자 사상 최대의 수중 발굴이 진행됐다. 신안선은 그야말로 해저 보물선. 2만 점이 넘는 유물이 단 한 척의 선박에서 수습됐다. 신안선에서 수습한 거의 모든 유물을 전시했다. 전시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신안선에서 가장 많이 수습된 것은 도자기. 2만 점이 넘는 도자기 중에서 전시 가능한 것은 모두 진열했다. 완벽한 원형, 아름다운 빛깔, 유물들은 한결같이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다. 신안선 발굴로 우리나라는 중국 송원대의 도자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다. 물품들의 종류는 다양했다. 도자기 외에도 후추, 계피 등 향신료와 파두, 산수유, 은행, 호두 등 다양한 약재가 함께 실렸다. 그리고 최고급 가구 자재나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자단목도 천여 개가 선적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약 800만 개의 동전. 무려 26톤에 이르는 이 동전은 화폐로 사용하기보다는 금속 제품을 만들 때 녹여서 사용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야,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송나라 원나라보다 이 신안선의 송나라 원나라보다 이 신안선의 발견으로 우리나라가 송원대 유물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특히 지금 800만 개의 동전이에요, 교수님. 네, 이 동전이 이렇게 많이 나온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800만 개라면 상상도 되지 않는 숫자죠. 근데 학자들은 대략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금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일본으로 가져가서 녹여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들을 분석을 해보면, 성분 분석을 하면 납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전을 분석해 봤더니 그 동전 성분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800만 개나 되는 동전을 가져다가 녹여서 대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생각보다 일찌감치부터 동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 동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격이 변하거나 가치가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실제로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실질적인 용도인데요. 이 800만 개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였겠어요? 그게 배 밑에 만약에 깔리게 되면 지금도 배에는 수평수라는 걸 넣거든요. 배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동전들이 어쩌면은 그 신안선 내에서 또 수평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수평수 역할도 하고 네. 딱 도착하면은 그걸 갖고 동전 구리니까 네네. 녹여가지고 딴 걸 쓰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은 지금의 어떤 달러 같은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야, 정말 진짜 보물섬이네요. 지금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달러가 바다에 갇혀 있다. 꺼내야죠. 꺼내야죠. 이게 다 부자가 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기서 지금 동전뿐만 아니라 자단목이라고 하는 게 또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이 자단목은 진짜로 좋은 고급 목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이 돼서 아마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단목은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고급 목재였어요. 그래서 그 자단목으로 만든 장롱을 특별히 화류장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한 1000점이 넘는 자단목이 신안선에서 출토가 됐는데 그 자단목은 아마 일본으로 갔다면은 뭐 목탁이나 아니면 불전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목재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 가루 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향이라고 부르는 분향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냥 침향이라고 해서 약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마 가져가지 않았을까,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당시에도 어떤 교역량이 상당했다. 한중일 간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요즘 뭐 한중일 교역량은 상상을 초월하죠. 예,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가장 최근 자료에 한중 교역량이 한 3,015억 달러가 되고요. 와. 중일 교역량이 이제 수출 수입 다 합한 겁니다. 중일 교역량이 3,735억 불, 한일 교역량은 821억 불. 이렇게 해서 대충 합하면은 7,571억 불, 한 뭐 근 8천억 불에 육박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그 한중일 3개국은 뭐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매우 그 긴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교역량이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이 한중일은 역사적으로나 뭐 지금 상황을 볼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한선이요, 그죠?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한중일의 관계는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어져 나갈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네. 그러면 이 신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일본에 뭐 수출하는 품목들이 지금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김하고 천일염하고 단호박인데요. 아, 김. 그 중에서 단호박은 2013년부터 지금 수출을 하게 됐는데 일본 내에서도 섬에서 자라는 그 단호박이 갖고 있는 건강성 때문에 건강식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잘 알다시피 이제 K푸드 그 중에서 김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그렇죠. 끌면서 뭐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한김이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공하는 국내 수출 약 7억 불 중에 1억 불이 우리 신한군 가공 공장에서 나가는 김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 생산량 중에 약 한 10% 정도, 이렇게 한 6만 톤 정도를 매년 우리 김이 지금 채취돼 가지고 한국 김을 대표로 해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택입니다. 오늘 그 신한선 출항 700주년 기념으로 끝나고 나면 신한 김을 좀 사갖고 와야겠어요. 네. 자, 근데 군수님, 이게 신한선이 발견된 이유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이 신한군 앞바다에는 정말 보물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발굴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흑산도에서 지금 유물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단물도하고 대둔도 사이 북쪽으로도 섬이 있고 남쪽으로도 섬이 있는데 그 섬 속에 이제 육지 가까운 쪽에 이제 보물이 발견됐는데 이 신한섬보다 100년 전의 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중국으로 가는 모든 교통의 요지여 가지고 남풍과 북풍의 피난 지역으로서의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년이 47년 앞으로 3년 이내에 아마 우리 신안에서도 엄청난 해저 유물이 또 발굴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되면 될수록 군수님의 얼굴은 밝아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발굴된 것을 단 한 점도 국가로 안 보내고 우리 지역에 전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교수님, 네. 근데 왜 신안군 앞바다에 이렇게 신안산과 같은 보물선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전근대 시대는 육지보다는 바닷길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되었잖아요. 네. 또 물산이 많이 생산되는 데가 경상도, 전라도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된 물자를 배에다 싣고 뭐 서울이나 아니면 개경까지 가려면 전라도 앞바다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오다가도 봤지만은 신안은 모토가 전라남도는 모토가 천사의 섬이잖아요. 네. 그 섬 사이를 다 이렇게 비집고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네. 전근대 시대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육지를 보고 꼭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뭐 불후의 일기를 만나게 되거나 뭐 바람을 만나게 되거나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센터장님, 지금 이제 신안선 말고도 혹시 기억나시는 고선박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실까요? 12세기 중후반경에 침몰된 고려선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완도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던 그런 선박, 그다음 14세기 후반에 비롯된 그 목포 다리도 선박, 이런 또 오늘날 태안의 수중 조직을 만드는 그와 같은 태안 앞바다의 침몰선들, 또 많은 침몰선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지금 해안선도 지금 바다 속에서 지금 발견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과연 이 수중 발굴, 이 역사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관련된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안 증도와 마찬가지로 수중 상황이 좋지 않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안 나오고 특히 거센 조류로 악명 높은 곳이다. 잠깐의 실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중 발굴. 따라서 통제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루에 하나 건져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은 수확이 괜찮은 편이다. 잠수사가 건넨 통 안에서 작은 도자기 한 점이 나왔다. 이거는 고려시대에서 상감청자예요. 청자 유병. 제가 한 20년 발굴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 처음 나왔어요. 네,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보시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한국의 첫 수중 발굴 신안선. 그 마지막 대미는 선체 인양과 복원이었다. 모두 720여 개의 목재 조각을 수습했으며 첫 발견부터 복원까지 무려 28년이 걸렸다. 18년에 걸쳐 진행된 탈염과 보존 처리, 그리고 또다시 8년간의 지난한 작업 끝에 마침내 그 복원에 성공했다. 신안선 발굴은 대한민국 수중 발굴사의 위대한 서막이었다. 신안선 발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중 발굴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신안선 이후 40년, 14척의 고선박을 포함해 12만여 점의 수중 문화재를 발굴했다. 문명을 건져 올린 쾌거였다. 야, 문명을 건져 올린 쾌거였다. 이 가슴이 그냥 웅장해진 어떤 그런 멘트였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 수중 발굴의 역사는 신안선 발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지금 이 대한민국 수중 발굴의 그 역량,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신안 해저 발굴 조사 이래 바닷속에서 유물을 보았다 또는 건졌다고 하는 곳이 340곳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한 곳이죠. 네. 이 중에 30곳을 수중 발굴했는데 그 중에서 12척의 선박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안선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10만여 점의 유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중 유물에 관한 국가가 모든 발굴과 보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중 유물의 발굴과 보존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를 국가가 담당해 준다는 그 부러움을 외국 각계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약간 영상 봤는데 진짜 한치 앞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근데 어떻게 들어가셔가지고 뭘 딱 꺼내왔는데 그게 고려 청자야. 뭐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그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이 보물들을 지금 이렇게 발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특히 이제 국제 교류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좀 하고 계신데 이런 내용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이제 옛날에 처음에 초기에 올해가 이제 한류 30년 역사라 그러는데 네. 처음에는 드라마로 시작했죠. 그래서 한류 1.0이라 그랬고요. 한류 2.0은 이제 K-팝 중심, 한류 3.0은 웹툰, 게임, 그리고 K-푸드, K-뷰티까지 다 이렇게 해서 확장되는데 요즘에는 K-컬처, K-콘텐츠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장르가 확산되고 다양해지니까요. 말씀 딱 듣는 순간 이거는 K-고고학이구나. 여기도 한류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수중 발굴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는 또 다른 나라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그런 기업과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한류 확산하고 좀 상당히 유사하고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 한국을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컨텐츠, 컬처에 이어서 학문까지, 고고학까지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와, 이거 이 K 고고학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바로 이 신안선. 네. 이 발견에서부터 출발하겠네요. 아, 대단한데. 군수님, 네. 지금 이렇게 참 해양문화재연구소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신안군과 많은 교류 협력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아마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네. 또 흑산도에서 큰 또 해저 보물섬이 발굴되지 않을까 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신안군이 과거 역사에 뭐 그때는 당시는 중국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주요 통로, 그리고 거점, 그리고 이제 섬에 보면 그 전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통일신라 이전 때, 그러니까 비금도라는 섬에 고운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한 70m 동산 위에 샘이 있는데 최치원 선생이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그 섬에 내려서 여기를 파봐라. 그러니까 샘이 나왔다는 그런 고운정 샘도 아직도 있고요. 이 섬들이 지금 동해안처럼 남해안처럼 툭 터진 것이 아니라 좌우로 섬이 쭉 그 1004개의 섬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있어서 북풍이나 남풍 또 중국까지 건너갈 때 적은 배로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안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재, 특히 수중 문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보물선의 보물섬 네. 신안군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이 신안선이 출항했을 당시 그 시대적 환경에 대해서는 좀 다들 좀 해주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네네. 이 교수님 논문이었던가요? 어떻게 보면 네네. 굉장히 재밌는 그 주장이 지금 하나 네. 제가 이게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들으시면 아마 너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작년에 쓴 논문인데요. 그동안은 1323년 6월 말경에 고려 앞바다에 나타난 왜구에 대한 성격을 약간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323년 이전에 나타났던 왜구들은 대부분 다 남해안 일대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323년에 서해 바다에 선유도라는 섬 앞쪽으로 왜구가 나타나고 오호. 얼마 안 있다가 제주도 쪽에 추자도에 왜구가 나타나고 오호. 전라도에서 또 왜구가 고려군하고 싸우다가 1000명 정도가 죽어요. 그래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고민을 하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네. 신안선이 가라앉기 한 60년쯤 전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승려들하고 민간인이 탄 배가 좌초가 됐는데요. 그 배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나는 선유도로 가고요. 하나는 추자도로 갔어요. 네. 60년쯤 전에. 네. 근데 이 배가 신안선이 가라앉을 무렵에 일본 배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유도 근처를 뒤지고 추자도 근처를 뒤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안선이 분명히 원나라에서 떠났다라는 소식을 일본에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질 않아요. 이 엄청난 물자를 실은 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가마쿠라 막부에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로 파견을 해서 이 신안선의 자취를 찾아보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선유도하고 추자도로 갔는가? 그거는 60년 전에 일본인들이 좌초했던 데가 추자도하고 선유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위주로 뒤지게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6월 28일, 27일, 28일, 7월 초 그렇게 왜구가 발견이 되는데 네. 그때가 신안선이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관시키면 또 재밌는 얘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야, 예. 이거 뭐 소설보다도 재밌습니다, 이게. 예, 이제 교수님은 이제 소설적인 어떤 상상력이 아니고 지금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안선을 찾아 네. 이 왜구들이 오지 않았던 이곳까지 오게 네. 되었다. 네, 맞습니다. 왜 안 오냐? 예. 그 약속을 지켰는데 이거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데 왜 안 오느냐? 네, 그렇습니다. 찾으러 온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밌는데. 아니 근데 군수님 이런 스토리가 진짜 이게 딱 확인이 되면 너무 재밌는 신안군의 어떤 이야기가 또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 그 발굴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발굴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700년 전에 그런 것들이
그 다른 지역 같았으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갯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2년 전에 지금 신안 갯벌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자연사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 갯벌이 지금 이제 그런 침몰된 선박들이 700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유실되지 않도록 한 곳에 갇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그런 700년이나 1000년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갯벌이었다. 지금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는 이 보물선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왜 거기도 이렇게 침몰됐겠지? 왜 침몰이 안 됐겠어요? 그렇지만 서해안에서 발견된 제일 이유는 그것이 보물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갯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갯벌이 소중한 자연유산이기도 하지만 또 수중고고학이나 또 이런 역사를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갯벌의 힘이 또 신안성과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이 당시에 사실 이 신안성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 한주일의 문화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쭉 끌고 와서 요즘 우리도 이 한주일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신안성도 일종의 민간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역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뭐랄까요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에서도 민간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죠. 예. 진짜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어떤 그 화두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 중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류, 민간의 어떤 교류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네. 옛날에는 배가 플랫폼이었고 갯벌이 플랫폼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도 교류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참. 교수님, 우리 역사상 이렇게 진짜 우리 어떤 그 교류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모습들이 알려지게 된 그런 역량의 어떤 힘, 시기 이런 게 있었나요? 그렇죠. 백제 시대 빼놓을 수 없죠.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뭐 쿠다라 나이란 말이 있는데 쿠다라는 백제, 나이는 아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백제 아니다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시시하다라는 말로 쓰인답니다. 그러니까 백제 것이 아니면 시시하다 그런 말인 거죠. 그다음에 고구려에서는 또 중국으로 상추씨가 전해졌는데 그 상추가 얼마나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지 천금을 줘야 살 수 있는 씨앗이다라고 해서 천금초라고 불렀대요. 고구려 상추가요? 예. 오늘 가서 먹어야 되겠다, 상추. 예. 그다음에 고려 말에는 또 유밀과가 유행을 해서요. 우리 약과라고 알고 있는. 그래서 저 원나라 그 궁중에서 잔치를 할 때도 유밀과를 써야 또 잔치가 괜찮은 잔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옷도 꽤 대단합니다. 고려 옷이 우리는 이제 원나라 때 원나라로부터 원나라 복식을 받아들였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고려에서 원으로 넘어간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노래들을 보면은 궁중에서 공녀로 온 고려 여인들의 옷을 다 따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총으로 만든 치마가 있어요. 말꼬리 잘라서 이렇게 만든 치마가 있는데 마미군이라고 하는데 그걸 입으면은 서양 드레스처럼 이렇게 치마가 퍼집니다. 근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말꼬리로 그걸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미군이라고 부르는 그 치마 입으려고 집안 말아먹은 여인들 얘기도 나오고 할 정도로 당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또 건너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어떤 고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 명품, 그렇죠. 명품의 반열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신안선 이야기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군수님, 이 신안선이 그 신안 중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장 해역이 지금 사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적이 딱 지정된 이후에 그 신안군 그 중도면 이곳이 좀 어떻게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변화는 그렇게 많이 갖지 않고요. 우리 군에서 이제 이 지금 신안 해저 유물 발굴 또 신안선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신안선 가치를 공유하자 그렇게 해갖고 학술대회 오늘같이 이런 이제 목포 MBC하고 같이 하는 이런 토크쇼, 인문 강좌 또 보물섬 거기 스탬프 투어하는 스탬프 투어 등 그런 것을 이제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자긍심을 좀 높일까, 또 그런 유물이 발굴된 현장까지 이렇게 조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가 자그마한 기념비 하나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지금 발굴된 태안 지역 같은 데는 하여튼 400억 정도 들여서 태안선 전시관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신안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기 위해서 광주나 서울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이 유물들을 우리 지역으로 조금이라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욕구가 계속 분출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다 계속적으로 우리 신안군 증도 지역에 그런 유물 전시관 같은 거, 뭐 박물관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하나 해줬으면 좀 좋겠다. 그래야 그때 발굴할 때 모두가 협조해주고, 또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어져 갖고 불이익을 상당히 거기도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런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기 우리 군수님이 소박하게 박물관은 아니더라도 유물 전시관이라도 박물관 가셔야죠. 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밑에 진짜 보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외지에서 네. 잠수복을 입고 네.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아니 이게 십수년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잡다 걸리면 상태가 좋은 것은 개밥그릇. 네? 개밥그릇으로 쓰고. 고려청자가 개밥그릇이요? 개밥그릇 쓰고. 모르니까. 야. 그렇게 쓰고, 또 버린 거, 좀 상태가 나쁜 것은 다시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유물이 건져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일시에 많이 이제 발굴이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것이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해외로도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냐, 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냐가 앞으로도 이런 유물들이 발견됐을 때 그렇죠.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유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수중 유물이라는 것이 내 것도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보호에 동참할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사실 원론적인 그 말씀이 사실은 정답이지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원장님.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김용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스웨덴의 바사박물관을 저도 갔었거든요. 그 박물관 하나 전체가 그 배를 복원하고 배에서 나온 유물로 이렇게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바사박물관을 가는 순간 신안선도 이렇게 복원하고 재현하고, 그리고 유물들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건 또 지난 뭐 4, 50년간에 걸친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진앙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신안선이 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에게도 그 바사박물관을 능가하는, 신안선은 엄청난 역사 콘텐츠예요. 글자 그대로 유물 콘텐츠고, 이 사료와 유물 사이에 상상력으로 메꾸면은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신안 유물선의 보존과 확산에 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도 지금 그 바사박물관 지금 저도 갔다 왔거든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러네. 군수님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는데요. 지금 서울의 중앙박물관, 광주의 박물관이 났을 때 파급 효과는 한 50이라 하면, 증도에 그런 유물이 다 모아지고 또 그 현장 가깝게 있다 하면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그리고 또 그 관람객들에게 주는 감동도 훨씬 더 클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네. 문체부 장관님과 함께 오늘 오신 분들 함께 바사박물관 일단 갔다 와서 네. 저희가 이 신안군에 그 바사박물관 이상의 네. 정말 이 신안선을 중심으로 한 그 박물관을 한번 만들면, 야, 이건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꿈을 한번 좀 꾸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 하시면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녹화 내내 재밌었고요. 우리 지난 한 100년 정도의 역사 연구가 육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또 바다가 역사의 한 그 연구 분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다에 올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안선 굉장히 중요한 유물, 유적 유물 모두 포함하는 역사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도에 관련한 시설이나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국내 박물관이 아니라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아마 증도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콘서트를 보면서 참여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립해양민물연구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연구소 혼자만이 이 바다 역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함께 나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 바닷속의 역사를 함께 지켜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신안선이 발견된 지 20주년에 MBC는 700년 전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주년에 목포 MBC에서 우리 김윤상 PD는 위대한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선 여기 전문가들 계십니다만 선주는 중국입니다. 화주는 일본이죠. 그런데 유물이 발견되고 인양한 그리고 그 모든 키는 한국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 역사에서 한국이 할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신안선의 새로운 자리매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큰 기대와 함께 성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는 기억 투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안군의 신안선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안선, 대한민국의 보물선, 대한민국의 보물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으로 신안선 출항 70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700년 전의 비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